자, 그동안 상당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 군함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함도가 처음 탄광으로 개발된 것은 일본의 사가현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시기, 사가현에서 개발하던 시기인 1887년에 가장 첫 번째 제1수직갱이 굴착이 됐죠. 근데 1890년부터는 이제 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해저 탄광으로 개발이 됩니다. 지금은 폐쇄가 됐지만 이 군함도에서 굴착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이 석탄은 덩어리 석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가루 석탄이고, 이 가루 석탄들은 이 시기에 주로 야하타 제철소로 이제 보내져서 제철용 원료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이 군함도에 1916년에 일본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건축됐다라는 겁니다. 이 콘크리트 아파트가 건축된 최초가 일본에서 이 군함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때부터 군함도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이 아파트가 이루는 층단 그리고 섬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보면 군함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체 강의 초반에 그 군함도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제일 먼저 군함도에 생겼을까라고 한다면, 이 군함도에서 생산되는 석탄 경기가 좋아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섬은 작고, 이 섬은 야구장 2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면적을 이용해서 살 수 있도록 이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층을 지으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어느 정도 이 작은 섬에 인구가 모였었냐면, 물론 이건 전쟁 후입니다. 1960년 가장 이제 군함도의 경기가 좋을 때 이 작은 섬 안에 무려 5,267명이 거주를 하는데, 당시에 이 5,267명의 거주가 어느 정도 인구 밀도냐면,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 도쿄의 인구 밀도보다 무려 9배가 많은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이 섬은 1974년 1월에 폐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함도는 그동안 무인도로 남겨져 있었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는 한 40년 가까이를 무인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함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돼서 노역을 강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이 군함도의 구조를 보면, 구조 자체가, 이 거주 실태 자체가 상당히 계급적입니다. 이 군함도의 거주시설의 최하층, 이 철근 콘크리트를 일본이 자랑하고 있지만, 그 최하층엔 조선인과 중국인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선인과 중국인 숙소인데, 문제는 섬에 가장 북단에는 조선인 숙소고 가장 남단에 중국인 숙소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사는 층위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들을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 그리고 이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중국인과 조선인들이 절대 만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쟁의를 일으킬까봐 그것을 겁냈겠죠. 여하튼 최하층의 조선인과 중국인 숙소로 쓰는데, 이 최하층의 아파트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군함도 일대는 파도가 높아요. 특히나 태풍이 불고 하면은, 태풍이 항상 거쳐가는 주요 경로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방파제를 넘어서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바닷물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인과 중국인 이 노동자로 동원된 사람들이 살았던 숙소는 항상 이 바닷물에 쩔어 있어요.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거의 물과 함께 사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 바로 위에는 이제 일본 광부들의 숙소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관리직들이 숙소가 있고, 이 섬의 제일 꼭대기에는 관리소장이 숙소고, 이 섬의 중심에 해당되는 일본 신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거 공간부터 식민 지배의 차별 구조를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어느 정도의 조선인들이 이곳에 동원됐을까? 1943년에서 1945년까지 대략 500에서 800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강제 노동에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에서 800명이 동원됐다라는 거 전체 규모가 아니고, 항상 500에서 800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상주를 하면서 강제 노동을 했다고 추정이 되니까, 연인원이 최대 얼마였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집계가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내리는 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도 1916년에 지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군함도의 실제 건축들은 대체적으로 1910년 이후에 건축된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진행된 제 강의의 초반기의 군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리고 그 일본이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군함도를 비롯한 23곳을 등재할 때 반대 의견 때문에 시기를 한정했다라고 했죠. 메이지라고 하는. 그래서 1910년 이전까지의 시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군함도에 있는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아닙니다. 군함도 전체의 모습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만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나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잘못 전달이 돼서 군함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것으로 잘못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메이지 시기의 산업혁명 유산으로 시기를 한정했기 때문에 군함도에 있는 시설 중에는 가장 일찍 이제 탄갱이 폐광이 된 제1수직갱과 그리고 해안의 방파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군함도로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세계문화유산이라서 일본인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설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주로 소개하는 건 뭐냐면 제1수직갱이나 해안 방파제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1916년에 지어진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대체로 설명하는 건 다 전쟁 이후의 시설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섬까지 과연 어떻게 동원됐을까? 기본적으로는 징용에 의해서 동원되는 방식이죠. 고향에서 징용된 이 식민지 조선인들은 자기 고향 인근 지역에서 트럭이나 기차 등을 이용해서 부산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일본으로 건너가려면 당시에는 배를 타야 되죠. 그때 이용됐던 배가 이제 관부연락선입니다. 이 관부연락선은 두 도시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앞에 있는 관은 이제 시모노세키이죠. 하관이라고 하는 시모노세키에서의 관자를 따고, 부자는 이제 우리 도시인 부산의 앞글자 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연결하는 선박인 관부연락선에 승선을 하는데, 이때 이들에게 제공됐던 공간은 선박의 제일 바닥, 원래대로 하면 화물칸으로 쓰이는 곳을 이들에게 숙식의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이 화물칸으로 쓰였던 바닥층을 주었기 때문에 따로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선실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잠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용변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배기 때문에 파도가 와서 부딪히고 하면은 배가 여러 가지로 진동을 하고 기울어지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뒤섞여 버리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숙식을 할 수 없을 공간을 이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여기에서도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용자들에게 손목을 결박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대피도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갔던 징용자들은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모노세키에서 내리는 건 일본의 본토에서도 가장 큰 섬인 혼슈 쪽으로 동원되는 사람들이고, 이 군함도로 동원되는 사람들은, 군함도는 규슈의 나가사키에 소속된 섬이기 때문에 시모노세키까지 가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항구인 모지, 규슈에 속하여 있는 항구죠. 이 모지에서 하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지에서는 다시 기차를 타고 나가사키까지 이동을 하고, 이 나가사키에서는 미쯔비시에 소속된 선박에 승선해서 군함도로 이동하는 경로인 거죠.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 자체가 이들에게 인간적인 대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함도로 동원된 사람들은 한반도에서만 동원된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중징용이 되는 사람들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중징용의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은 대체로 사할린 지역에 징용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할린 지역으로 징용됐던 분들은 징용의 초창기에 징용됐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할린 성은 넓기도 하지만 이 사할린은 여전히 지금도 석탄의 주요 산지란 말이죠. 이곳으로 징용이 됐던 분들이 대략 한 3천여 분 정도 되는데, 초창기 징용되다 보니까 전쟁 막바지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징용이 됐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징용이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을 건사할 수 없으니까 그 가족들까지 데리고 징용을 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사할린은 가장 먼저 공격이 대상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할린의 탄광은 여전히 운영할 수 있지만 미군의 폭격이 계속되니까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해져서 1944년이 되면 각지의 탄광으로 재배치가 됩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때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재배치가 됐지 그들이 같이 데리고 갔던 가족들은 사할린 섬에 그대로 방치해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 자사의 징용자, 사할린으로 징용을 했던 대략 한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을 재배치시키는 그 1000여 명 중에 약 200명이 군함도로 재배치가 되는데 이 가족 단위로 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 가족에 대한 재배치 계획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만 군함도로 보내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든 보냈고 그 가족들은 사할린 섬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냥 곧바로 이산가족이 된 거죠. 한국에서 이산가족의 문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할린으로 징용됐던 분들 중에 여전히 이산가족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고 그 결과가 지금도 사할린 섬에 한인 2세, 3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시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징용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노동력을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작정 평생 동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근데 보통 징용으로 이렇게 끌고 갈 때 그 기간은 대체로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징용됐던 분들, 이 사할린 지역으로 갔던 분들은 이 이중징용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때쯤에는 이미 기존의 징용 기간이 다 끝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냥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할린으로 징용됐던 분들은 남들보다 더 긴 기간을 징용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기를 당한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면 이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이미 징용이 돼서 기간이 끝난 분들에게 내렸던 그 공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전사 제군이라고 해서 자, 일본어로 쓰고 그 옆에다가 이제 한국어로 다시 이제 이중병기를 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징용 기간이 끝났지만 국가를 위해서 그 전쟁 수행을 위해서 다시 또 일터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뭐 무한히 치하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징용에다가 가족하고도 이산이 되게 됐던 이분들의 아픔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아픔이 중첩돼서 뭐 저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지경인데 그렇게 해서 군함도로 가서는 이제 또 사망하게 되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분들의 삶을 보상해야 될까? 이건 금전적인 보상 이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더 커지는 것일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군함도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아까도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들은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저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의 제일 최하층에서 거주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닷물이 빠지지 못했다고. 근데 이 방파제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그래서 통풍도 잘 안 되고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파제에 가려서. 그런데 파도로 인해서 바닷물을 끊임없이 침투하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빠지지도 않고 잘 마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닷물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 식사라도 제대로 제공이 됐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워낙에 물자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강제로 동원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강제 동원의 일반성에서 보면 이들에게 군대식 생활을 강요시키는 것, 통제의 효율을 위해서 이런 강제 동원의 일반성입니다. 그리고 아파도 노역시킨다. 이것도 강제 동원의 일반성이에요. 그리고 제공된 식사는 주로 감자. 그 안남미라고 있죠. 베트남 쌀 같은 거. 우리 동남아시아 쌀을 보통 안남미라고 부르는데 이 안남미는 한국인들 입맛에 안 맞는데 안남미나 제대로 제공이 됐을까? 쌀은요. 이 당시만 해도 비싼 겁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서도 쌀밥을 먹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쌀을 받더라도 그거를 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보리쌀로 바꾸는 게 당시 식민지 조선의 한국인들인데 마른 감자 안남미라고 하지만 쌀이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쌀이 있으면 그거 전선으로 보냅니다.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감자, 정어리랑 생선의 부스러기 여기에 이제 주요 재료는 빠진 그냥 된장국 물로만 만들어둔 된장국 이 정도가 제공됐기 때문에 보통 지금은 사료로도 쓰지 않는 수준의 식사가 제공이 됐죠. 그래서 굶주림이라고 하는 건 이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이들의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탄광이잖아요. 근데 탄광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당시에 동원됐던 조선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탄광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고 가서 그냥 곧바로 생산 현장에 동원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에서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히나 이 군함도의 이 해저 탄광이잖아요. 일반적인 탄광하고 또 작업 환경이 또 다릅니다. 군함도의 탄광은 보통 이 수직갱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의 지하 600m까지 내려가서 다시 더 내려가면 보통 한 실질적인 작업 현장은 지하 한 1km 아래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깊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는 또 다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해저 탄광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굴착하는 단계에서 이 공기 자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스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바닷물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합니다. 거기다 바닷물이 누르는 압력이 있어서 이 갱구 자체를 넓게 팔 수가 없어요. 이 넓게 팠다가는 그대로 이게 함몰이 되겠죠. 그러면 탄광에 갱도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짐과 동시에 바닷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절대 이 갱도를 넓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거의 누워서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운 상태로 작업하는 거 어떤 수준일까? 지금 제가 여기서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군함도의 일반적인 시설들은 굉장히 잘 고증을 했어요. 특히 숙소 같은 경우에 왜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막 물이 질퍽질퍽하는 다다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 걸 보면 실제 군함도의 구조를 잘 고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작업 현장, 그렇게 넓은 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요, 그게. 모든 노동자들이 모일 정도의 공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심 1km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이미 그 탄경은 붕괴돼서 없었을 거예요. 그냥 누워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좁은 공간에서 가스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공기는 뜨겁고 산소는 부족하고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노동의 공간이죠. 근데 이곳에서 보호막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심 600m까지 내려가요. 수심 600m, 지하로 600m라고 하면 그걸 지상에서 600m면 몇 층짜리 건물이겠어요. 굉장히 고층 건물로 올라가는 고층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인데 그게 보호막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또다시 걸어 내려가서 기어 내려가서 지하로 1km를 내려가는 작업 환경이니까 일본인에게 편한 곳이 주어진들 얼마나 편했을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동원된 일본인들도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가장 최하층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이고 차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가혹한 곳에 중국인을 배치했고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배치된 곳의 중간에 한국인들이 배치되는 건데 중국인들은 적국민이라고 해서 가장 가혹한 곳에 배치를 했고요. 한국인들은 그나마 당시 일본인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식민지의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이 조선인이고 가장 편한 곳이 일본인인데 그래봤자 얼마나 편했을까. 자, 이때 동원됐던 조선인 노동자들, 중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자살자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증언의 내용을 보면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넋이 나가 있는 상태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살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자살하시겠지만 때로는 말이죠. 자살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도 본인의 생각에 대한 결과잖아요. 일정한 여유, 아주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강제 노역된 곳, 힘들게 일하는 곳에서 자살자가 많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자,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들 중에는 자살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노동자들 중에는 자살자들이 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편한 곳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일본인들에게 어느 정도 편한 거냐라고 한다면 죽을 것을 생각할 자유 정도 있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함도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거 국적을 다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군함도는 지옥섬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일본은 이들이 다 연합해서 대항을 할 것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차별화시켜서 작업을 시켰을 뿐이지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작업 도중에 매몰돼서 질식사하고 무너져서 거기에 이제 압사돼서 사망한 노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자들은 무모하게 중산이 추진됐던 자원이 극도로 부족했던 1943년부터 더욱 급증을 합니다. 조금 더 이 군함도에서의 노역에 대해서 그리고 군함도의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